어머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졌다. 그래, 빨리 다녀와. 정숙 씨는 창밖을 응시했다. 월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맹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폭염주의보. 숨 막히는 더위가 엄습했다. 찰칵.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문이 굳게 잠겼다. 스마트 키 때문이었다. 보통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잠기지 않는데. 정숙 씨는 핸드백을 허둥지둥 뒤적였다. 물티슈라도 꺼내 땀을 닦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에어컨 바람이 싸늘하게 멎었다. 시동이 꺼진 탓일까? 차 안은 순식간에 찜질방처럼 뜨거워졌다. 숨결이 차가웠다. 어라, 창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버튼은 묵묵부답이었다. 시동 때문인지 아니면 고장인지 알 길이 없었다. 시계를 흘끗 보니 분이 쏜살같이 흘렀다. 차 안온도는 쉴 새 없이 치솟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정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안쪽 손잡이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창문도, 문도 꼼짝하지 않았다. 단순한 고장일까? 아니면 며느리의 짓일까? 아, 진짜 왜 이래? 짜증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단순한 더위를 넘어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며느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지갑을 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리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다. 아, 진짜 왜 이래? 숨막히는 답답함이 사우나를 능가했다. 사우나는 적어도 나갈 수라도 있지. 다른 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운전석, 조수석, 뒷문. 모든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차 안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분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온도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옷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며느리가 설마 이럴 리는 없었다. 단순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차의 갑작스러운 고장이리라. 누가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간신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잔소리꾼 없으니까 세상 좋네. 집안은 시원했다. 에어컨이 쌩쌩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하이힐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온몸에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소파에 털썩 몸을 던지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올라와. 안전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분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진짜 괜찮은 거야? 남자가 나지막이 물었다. 걱정 마. 아래 주차장에 갇혀 있어. 차에서 절대 못 나와. 남자는 망설이듯 모자를 벗었다. 대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체육교사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래도 혹시 무섭네. 갑자기 올라오면 어떡해? 며느리는 남자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절대 올라올 리 없어. 남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 분위기가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어서 빨리 들어와. 며느리의 적극적인 유혹에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와 남자가 은밀한 만남을 가진 지도 벌써 반년이나 되었다. 국어교사와 체육교사, 교무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이 불륜의 시작이었다. 며느리는 남자의 팔을 잡아 끌며 은밀한 안방으로 향했다. 남자는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금방 후딱 하고 가면 아무 문제 없어. 야릇한 기대감이 감도는 침실문이 굳게 닫혔다. 텅 빈 거실에는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후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주차장 또 예약볕 아래 갇힌 정숙 씨는 차 안에서 간신히 헐떡거리고 있었다. 벌써 분이라는 긴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는 땀으로 흠뻑 젖어 축 늘어졌다. 처음에는 이마에만 송골송골 맺히던 땀방울이 이제는 온몸을 쉴 새 없이 적시고 있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갑자기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쉰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입안은 바싹 말라붙어 마치 사막처럼 건조했다. 차 안 온도는 쉴 새 없이 무자비하게 올라갔다. 뜨겁게 달궈진 유리창 너머 아스팔트 위로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잡이를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밀고 비틀어 봤지만 굳게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창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든 버튼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 작동하지 않았다. 심지어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누가 제발 살려주세요. 정숙 씨는 있는 힘껏 주차장 안을 샅샅이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들도 묵묵히 주차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쯤 시원한 집 안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에 열중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정숙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힘껏 창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차 안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밖으로 전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극심한 탈수 증세로 인해 목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어 큰 소리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 잔혹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정숙 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숨쉬기조차 점점 더 힘겨워졌다. 끓어오르는 듯한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듯 가슴을 억눌렀다. 고급 속옷까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축 늘어졌다. 저 며느리, 저 망할 년이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격렬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다. 지갑을 찾는다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분명히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신형 전자식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벽에 기댄 몸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머리가 짓눌린 듯 아팠다. 심장이 날뛰었다가 멎는 듯했다. 숨 막히는 가슴, 짧은 숨, 정말 죽는 건가? 공포가 덮쳐왔다. 뉴스 속 열사병 사망자처럼 손끝이 떨렸다. 정숙 씨는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뼈마디가 저릿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목소리는 갈라졌고 뺨은
뜨거운 눈물로 얼룩졌다. 아들의 얼굴이 스쳤다. 엄마에게 안기려 팔 벌리던 어린 준호. 손주들의 얼굴도 애들아, 할머니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은 몸 안에 수분을 말려갔다. 입술은 바싹 탔고 혀는 까끌했다. 가방 속 물티슈를 찾았다. 뜨거웠다. 저편 주차장에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빗자루를 든 경비 아저씨. 정숙 씨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아저씨.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쿵, 쿵. 필사적인 몸짓. 경비 아저씨가 멈춰 섰다. 제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오후 주차장을 쓸던 경비의 귀에 둔탁한 소리가 박혔다. 쿵, 쿵. 공사 소리인가. 고개를 들자 차 한 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층 정 여사님. 얼굴은 붉었고 온몸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아니 정 여사님. 경비는 차로 달려갔다. 정숙 씨의 눈은 흐릿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이로 맞죠? 이 더위에 차 안에서 뭐 하세요? 정숙 씨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 키가 며느리한테. 키가 어디 있다고요? 집에 며느리가. 경비는 상황을 파악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다. 1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면 위험했다. 큰일 났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비는 아파트 입구로 내달렸다.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층 1호 현관 벨을 눌렀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렸다.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엉성한 옷차림. 지금 사람 죽일 뻔한 거 알아요? 미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갑 찾는 게 1시간 넘게 걸려요. 전화는 왜 안 받고? 전화 온 줄 몰랐어요. 경비는 분노를 억누르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열자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정숙 씨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며느리의 외침에 정숙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 경비는 정숙 씨를 부축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정숙 씨. 물. 경비는 그늘로 옮기고 물을 가져왔다. 정숙 씨는 물을 토해냈다. 불러야겠네요. 경비가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했다.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경비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지갑 찾는데 1시간. 구급차가 도착했다. 들것에 실려가는 정숙 씨. 탈수 증세가 심각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세요. 며느리가 구급차에 올랐다. 경비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상한 일이네. 정말 이상해.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경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정숙 씨는 깨어났다. 며느리가 걱정스레 곁을 지켰다. 의사가 다가왔다. 무더운 날 차 안에 갇히셨다고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환자분은 중등도 탈수 상태입니다. 천이 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지만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차 안 온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세요? 여름철 밀폐된 차 안은 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사람이 그런 환경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열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망까지요? 네,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몸에서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죠.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혈압도 떨어지고요. 의사는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뇌 손상도 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장기 손상까지 이어지죠.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차에 갇히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진심일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는 더욱 살갑게 정숙 씨를 챙겼다. 식사도 직접 준비하고 산책도 함께 나갔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며느리의 친절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죄책감을 덜려는 듯한 행동 같았다. 정숙 씨는 며느리를 떠보기로 했다. 그날 내가 채 갇혔을 때 말이야. 정말 몰랐니?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숙 씨는 며느리의 방에서 우연히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펼쳐본 다이어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말 짜증나. 시어머니 때문에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야.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숙 씨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읽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정숙 씨는 다이어리를 덮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섬뜩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숙 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주렴.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미 엄마? 정숙 씨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격분했다. 당장 그 여자 내쫓아야 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정숙 씨의 집을 찾아왔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항변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혼 못해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정숙 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날,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미웠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숙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렴. 며느리는 정숙 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흘러 정숙 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들은 자주 엄마를 찾아왔고 손주들은 할머니 곁에서 재롱을 떨었다.
정숙 씨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었다. 정숙 씨는 가끔 며느리의 안부를 궁금해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며느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했다. 정숙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며느리도 자신처럼 행복하길 바랐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따스한 햇살이 정숙 씨의 얼굴을 감쌌다. 정숙 씨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넥타이가 들려 있었다. 천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순간 땀은 멎고 천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뇌세포가 네, 의식을 잃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만 더 늦었다면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혈압이 좀 낮고 맥박이 빨라요. 천도 아직 도로 높은 편이고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오늘 밤 경과를 봐야 합니다. 열이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면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다. 저도 정말 실수였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정숙 씨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며느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며느리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정말 실수였어요. 정숙 씨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차 안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 며느리의 실수가 진짜였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녁 시쯤 병원 복도에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준노가 회사에서 달려온 듯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노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체에 갇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 참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갈 때가 아니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런데 지영이는 어디 갔어요? 집에 보냈어. 꼴도 보기 싫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영이 말로는 지갑 찾으러 올라갔다가 깜빡 잠들었다고. 준노야,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니? 네, 무슨 말씀이요? 차 안온도가 도까지 올라갔대. 1시간만 더 늦었으면 뇌사 상태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 준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도요? 그럼 정말 위험하셨겠네요. 그러게. 경비 아저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 지갑 찾는다고 올라간 사람이 1시간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준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차 안에서 혼자. 응, 정말 무서웠어.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안 열리고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 사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말하긴 그렇고. 엄마,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엄마,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밤 쓸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애들 챙겨? 지영이 혼자서는 제대로 못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일 아침에 퇴원할 수 있대. 너는 집에 가. 네, 알겠어요. 준노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준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영이가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정숙 씨는 퇴원 후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며느리는 그 이후로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평소보다 말수도 줄었고 정숙 씨와 마주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다. 오후 시쯤 정숙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다. 경비는 정숙 씨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 정 여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날 정말 놀랐어요. 아, 경비 아저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죠. 근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경비 아저씨는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이 있었는데 마침 정숙 씨를 만나게 되어 말하고 싶었다. 근데 정 여사님, 그날 말인데요. 경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갑 찾으러 올라갔을 때 제가 안방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안방 문이요? 네. 집에 혼자였으면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급해서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정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 확실해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갑을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안방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저기, 혹시 그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경비는 망설였다. 보통은 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정숙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음, 잠깐만요. 경비실로 오세요. 두 사람은 경비실로 들어갔다. 경비는 컴퓨터를 켜고 그날 오후 시간대 영상을 찾았다. 이때쯤이었죠? 네, 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화면에 엘리베이터 앞모습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0분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런데 나온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대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저 사람은 누구죠? 경비도 놀란 표정이었다. 글쎄요. 손끝이 차가웠다. 화면 속 남자의 손이 떨렸다. 2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모습에 정숙 씨와 경비는 숨을 죽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정숙 씨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영상은 이어졌다. 며느리가 경비와 함께 나타났다. 당황한 기색. 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분후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핸드폰을 보는 척 주변을 살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그를 보며 경비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 남자 아드님 아니에요.
정숙 씨는 침묵했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자신이 차 안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 며느리는 낯선 남자와 안방에 있었다. 지갑을 찾는다는 핑계로 1시간 넘게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다 봤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정 여사님, 이거. 경비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정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해 봐야겠어요. 경비실 밖 햇볕이 따가웠다. 정숙 씨는 그 빛 아래 섰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2호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 그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웃던 며느리의 얼굴. 땀으로 젖어 죽어가던 그 시간, 며느리는 그 남자와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그날 정숙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명함을 꺼냈다. 탐정사무소, 서울지점. 증거로 말합니다.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마트. 정숙 씨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의아한 듯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방 안에서 정숙 씨는 다시 명함을 꺼내 들었다. 오래된 명함이었지만 전화번호는 여전히 선명했다.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저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이틀 후 정숙 씨는 강남의 한 빌딩층에 위치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문을 열자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탐정은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년 가까이 이 길을 해왔다고 했다. 정숙 씨는 채 갇혔던 일부터 속 낯선 남자까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 정말 위험하셨겠네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며느님이 뭘 하고 다니는지 증거로 잡아달라는 말씀이시죠? 확실하게요. 네, 이해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며느님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증거만 잡아주세요. 김 실장은 의뢰비와 진행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숙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에 나온 그 남자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느님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일주일 후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 여사님, 만나서 말씀드리죠.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은 정숙 씨 앞에 여러 장의 사진이 펼쳐졌다. 며느리가 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김 실장이 마지막 사진을 내밀었다. 모텔에서 나오는 며느리와 남자의 모습. 흐트러진 머리카락, 붉어진 얼굴. 정숙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체육 선생님이랑 바람이 났다라는 거네? 네, 맞습니다. 상대는 초등학교 체육교사 강민수, 셉니다. 만난 지는 약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주 회 정도 만나는 것 같고 주로 오후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정숙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사진들, 복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사진들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당장 사진을 퍼뜨릴 수도 있었다. 학교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피를 말려줄까? 내가 차 안에서 말라 죽을 뻔했던 만큼 너도 조금씩 말려줄게. 단순히 창피를 주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절망감, 그 공포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정숙 씨는 먼저 사돈에게 연락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있었다. 카톡으로 사진 몇 장을 전송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사돈 어른,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내가 왜 당신 얼굴을 봐야 하죠? 정숙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더 만나 뵈어야 합니다. 사돈께서 혹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저희가 들어드릴 자격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일 오후 시에 뵙죠.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작은 카페를 선택했다. 사돈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결이 차가웠다. 카페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숙 씨는 사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오랜만이네요. 정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정숙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정숙 씨는 가방에서 사진 봉투를 꺼내 사돈에게 건넸다. 사진을 확인하는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아들이 우리 며느리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정숙 씨는 그런 사돈을 가만히 지켜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사돈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수습? 뭘 어떻게 수습하겠다라는 거죠? 정숙 씨는 비웃듯이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뭘로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을 당장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글쎄요. 당신 아들이라고 쉽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숙 씨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죠. 정숙 씨는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사돈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정숙 씨 앞에 섰다. 할 말이 있다. 정숙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여모님? 며느리는 불안한 듯 물었다. 정숙 씨는 잠시 뜸을 들였다. 네요, 혹시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창가 테이블. 두 사람은 커피만 맴돌았다. 사도의 손끝이 떨렸다. 사돈, 제발 사진만은. 원하는 건 뭐든 진짜입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정숙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응시했다. 사도가 봉투를 밀었다. 정성입니다. 급히 마련하느라. 정숙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지폐를 세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다. 다시 봉투를 내려놓으며 정숙이 말했다. 참나 정성이 영. 사도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 죄송합니다. 구하느라. 정숙은 커피를 마셨다. 저 돈으론 내 목숨값도 안 되는데. 사도는 머리를 조아렸다. 원하시는 걸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든지. 정숙의 눈이 빛났다. 당신 딸 요즘 체육선생이랑 아주 잘 맞던데. 사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 제가 혼내겠습니다. 꼭 정신 차리게. 아니요, 혼내지 마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 딸한테 전해주세요. 이혼하라고 깔끔하게. 사도의 눈이 커졌다. 이혼이요? 내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런 여자랑 살면 뭐 해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 교사라는 사람이. 정숙은 말을 이었다. 물론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야죠.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요? 남편 있는 몸으로 딴 남자랑 들락날락하는데. 정숙은 사돈을 쏘아봤다. 당신 딸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하세요. 양육권 포기 각서도 함께요. 아, 그리고 돈 원도 못 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빈손으로 내보내겠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위로금억 보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바깥 사돈 분이 돈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다. 안 그러면 이 사진들이 온 동네 학교, 인터넷까지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때는 취업하고 싶어도 못할걸요. 아무도 그런 여자 안 받아주니까. 정숙은 가방을 메고 카페의 문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사돈을 쏘아봤다. 조건 지키면 사진은 어디도 안 퍼집니다. 하지만 한 번만 어기면 사진이 전국을 돌겠죠. 정숙은 카페를 나섰다. 이틀 후 정숙은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인사하고 집안일을 했다. 사돈이 아직 말하지 않은 듯 했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부엌. 볶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도마 위에는 쪽파가 수북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고 있었다. 정숙은 다가가 앞치마 안쪽으로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김치통 뚜껑을 닫았다. 밥 다 됐네. 찌개만 끓이면 되겠네. 며느리는 앞치마 안을 더듬었다. 종이의 감촉에 손이 멈췄다. 폴라로이드 사진. 모텔 앞에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손이 떨렸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들이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 화장실 좀. 며느리는 사진을 쥔 채 부엌을 나섰다.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컸다.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정리했다. 이제 시작이지.
아들 준호가 물었다. 엄마, 지영이 왜 그래?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몰라. 어디 아픈가 보지. 정숙은 태연하게 답했다.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 문 열어봐. 괜찮아? 배가 좀 아파서? 병원 갈까? 아니야. 잠깐만. 며느리는 병이 뚜껑에 앉아 사진을 봤다. 선명했다. 얼굴, 옷, 민수의 모습. 언제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숨결이 차가웠다. 식탁에는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손주들을 달랬다. 빨리 밥 먹어.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다. 병원에서도 지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정숙은 속으로 만족했다. 계획대로였다. 며느리는 궁지에 몰리고 준호의 의심은 커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아들이 퇴근 전인 오후 오랜만에 둘만 남은 집안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와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입술은 말라 있었다. 어머님, 제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정숙은 신문을 덮고 눈을 들었다. 분노도 동정도 없었다. 냉기만 감돌았다. 너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정숙은 몸을 기울여 낮게 속삭였다. 너 그날 나를 차 안에 가둬놨지. 지갑 찾는 척하고 올라가서는 딴 남자랑 더러운 짓 하고 있었지. 나는 그게 숨 막히는 줄 알았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말라갈 거야. 천천히, 아주 서서히. 내가 겪은 그날처럼. 정숙의 손끝이 떨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정숙 씨는 싸늘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격렬해졌다. 제발 준노한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정숙 씨는 신문을 들고 태연하게 되풀이했다. 말려 죽인다는 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며느리는 온몸을 떨며 애원했다. 정숙 씨는 신문을 든 채 그 처참한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제 며느리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정숙 씨는 차 안에서 느꼈던 그 끔찍한 절망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천천히 아주 서서히 갉아먹듯이. 그날 이후 며느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내연남에게 당분간 만날 수 없다. 는 문자를 보냈다. 집에서는 정숙 씨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쓰며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평소처럼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립스틱 옆에 낯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카페에서 민수와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언제 이런 사진을? 며느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며칠 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끼는 핸드백 안에서 또 다른 사진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모두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정숙 씨가 언제,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몰래 숨겨놓았는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깊은 초조함에 휩싸였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좋아하는 음식조차 입맛이 뚝 떨어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눈에 띄게 헬쑥해져 있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랐어?
남편 준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준노를 거실로 불렀다. 준노야, 사실은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래? 요즘 너 진짜 이상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다른 남자를 만났어. 준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미안해. 석 달 전부터 민수라는 사람을. 준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그날 정숙 씨를 차에 가두었던 끔찍한 일, 그리고 집에서 민수와 함께 보냈던 시간까지. 준노는 듣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네가 정말 그런 여자였어? 준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엄마가 차 안에서 죽을 뻔했을 때 너는 집에서 다른 남자랑. 준노야,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하다고? 준노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준노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깊은 실망, 그리고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는 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지금 바로 나가. 준노야. 아이들은 어떡하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서 뭐 하겠어? 준노는 더 이상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 씨는 절망에 빠진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 씨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저한테 위로금으로 억을 주세요. 억이요?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하다는 거죠. 당신 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탄냈어요. 정숙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이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전부 다 퍼뜨릴 겁니다. 학교, 동네, 심지어 인터넷까지. 사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엄청난 원망을 들어야 했다. 다 너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네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니? 어머니의 눈물 섞인 비난에 며느리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엄마 정말 죄송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그 돈은 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 마침내 억이라는 거액을 겨우 마련한 사도는 정숙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정숙 씨가 직접 장소를 정했다.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사도는 무거운 돈 봉투를 들고 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정숙 씨에게 건넸다. 여기 억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발. 정숙 씨는 돈 봉투를 열어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방에 넣어버렸다. 그리고는 한 발 더 나아가 매정하게 말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 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 명품 가방, 옷까지 싹 다 두고 가라고 하세요. 빈손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다고요? 천만에요. 정숙 씨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 집에서 나가는 건데 내 아들이 사준 물건들을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죠?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전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럼 입을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는 옷 단 한 벌만 허락하죠. 사도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이라는 거액도 모자라 이런 끔찍한 굴욕까지 당해야 한다는 현실에 그저 참담한 심정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다. 며느리는 결국 정말로 빈손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 초라한 옷 한 벌과 싸구려 가방 하나만을 겨우 든 채 화려한 옷장 속에 가득했던 명품 옷들, 시어머니와 남편이 선물해 줬던 값비싼 귀금속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결혼 반지까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다. 며느리가 완전히 떠난 후 정숙 씨는 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고 완벽한 복수에 달콤한 승리를 만끽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가족들은 차가운 원망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네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민수와도 이미 모든 관계가 끝난 후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결국 낡고 허름한 작은 원룸을 겨우 얻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참아볼 수 없었고,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친정 식구들과도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다. 반면 정숙 씨는 복수의 대가로 얻은 억으로 사랑하는 손주들의 교육비도 넉넉하게 마련하고 그토록 바라던 여유로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절망감이 뭔지 제대로 알겠지. 정숙 씨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에 앉아 시원한 차를 마시며 완벽한 복수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만족감을 마음껏 맛보았다. 하지만 어쩐지 모르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결은 차가웠다. 복수는 완벽했어. 며느리의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렸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귓가를 때렸다.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연락이 안 돼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드님 연락처는 아세요? 경찰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멈췄다. 가방을 도둑 맞아서 전화도 못해요. 전화번호도 그 안에 있었는데 번호를 자꾸 깜빡깜빡해. 풋. 며느리는 차 안에서 경찰서를 향해 멀어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었다. 그러게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지. 왜 기어 올라와서 저 고생을 해? 이제 우리 집에 오겠다는 소리 다시는 못하겠지.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출발시켰다. 진짜 꽃이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생수병을 들고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누군가 순식간에 가방을 낚아채 골목길로 사라졌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외쳤다. 도둑이야, 누가 저놈 좀 잡아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외면했다. 그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어찌 시어머니는
만견자실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가방 속에는 현금, 휴대폰, 그리고 아들 집 주소가 적힌 유일한 수첩이 들어있었다. 나쁜 놈이 어디로 갔지? 어떡하지? 전화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들 집 주소도 모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길을 잃은 노인이 된 것이다. 아이고, 어쩌면 좋나.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는 길가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을 붙잡았다. 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가방을 도둑 맞았어요. 휴대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여성은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휴대폰이요? 아유,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가방을 더욱 꽉 껴안고 냉정하게 뒤돌아가 버렸다. 세상 참 매정하네. 시어머니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2시간 가까이 걸어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눈앞에는 수십 개의 동이 늘어선 거대한 미로가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가 이렇게 크면 도대체 몇 동인지 어찌 찾아. 이 근처는 분명 맞는데. 핸드폰도 없고 초인종을 누를 정확한 동과 호수도 기억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로 하고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정문을 통과했다. 차 안에는 며느리가 타고 있었다. 며느리는 단지 안을 서성이며 헤매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님, 아니, 여긴 어떻게? 며느리는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설마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건가? 귀찮게 그냥 못 본 척 지나쳐야겠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앞만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 동주민인데요. 지금 단지 안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서성이세요. 혹시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며느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쳤다. 이러면 알아서 처리하겠지.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2손을 모았다. 아, 저기 내 아들 집이 여기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냥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경비원의 눈빛이 매서웠다. 정민이, 우리 정민이 집 맞는데 내가 주소를 적어둔 걸 가방째 도둑 맞아서. 경비원들은 수상하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못 하시면 혹시 치매 노인이신가? 아드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 번호 뒷자리가 가물가물했다. 어르신,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는데 이거 맞아요? 아, 그게 내가 번호가 자꾸 깜빡깜빡해서 뒷자리가 였던가.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경비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여기 단지 안에 치매 노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계십니다. 거주자 명단에도 없고 본인도 연락처나 정확한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셔서 경찰에서 신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왔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번호가 자꾸 깜빡깜빡해? 괜찮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성함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다.
경찰은 무정의를 이용해 본부와 연결한 뒤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드님께서 지금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날도 추운데 이대로 계시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일단 저희랑 함께 가시죠. 경찰서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가방 도난 사건도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의 부드러운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할머니 가방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경찰이 물었다. 딱딱한 질문이 정신의 가슴을 찔렀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신은 간신히 고마움을 느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 틈에 가방을 흔한 일입니다. 경찰이 답했다. 소매치기 수법이 교묘해져서 잠깐 한눈 팔아도 당할 수 있어요. 경찰은 정신의 팔을 잡아 부축하며 경찰차로 안내했다. 차 안. 서인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후, 시골에서 조용히 살지. 왜 올라와서 저 고생이야? 이제 우리 집에 오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서희가 중얼거렸다. 꼴 좋다 꼴 좋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퇴근 후 정민은 휴대폰을 켰다. 낯선 번호가 액정에 떠올랐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정민 씨 되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머님 신원 확인이 안 되셔서 보호 중입니다. 네? 어머니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경찰서에 계세요? 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님께서 가방을 도난당하셨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이 없으셔서 본인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찰서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끊자마자 겉옷을 챙겨 허둥지둥 경찰서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강인했던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정민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정민이 다가가자 정신은 아들을 보자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정민아. 정신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차가운 손. 어머니, 서울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신은 손수건으로 쉴 새 없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끔찍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정민은 속이 타들어 가는 듯했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경찰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보호해 주셔서요. 덕분에 무사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조심하시고 가방 도둑은 신고 접수됐으니 아드님 번호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정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한 정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예상 밖의 싸늘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서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희야, 어머니가 경찰서에 계셨어.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건조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셨어요. 정신이 말했다. 가방을 잃어버려서 별일이 다 있었어. 연락도 못하고 길도 헤매고 아주 고생을 했다니까. 서인은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러게요. 미리 말씀하시고 처음 오시지 그랬어요. 정민은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보통 사람이면 걱정부터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몹시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곧바로 따지지는 않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관심한 듯 소파에 기대어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그러게 시골에 편히 계시지. 왜 굳이 오셔서 이런 고생을 겪으세요? 정민은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먼 길을 달려 서울까지 와서 가방을 도둑맞고 연락조차 할 수 없어 길을 헤매다 경찰서까지 갔는데 며느리는 걱정은커녕 비난하듯 뜻 말하고 있었다. 무심한 정도가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정민은 어머니를 먼저 편히 쉬게 해드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게 해야 했다.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에서 간단한 국과 밑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민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정민은 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따뜻한 물로 방을 닦고 깨끗한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수건을 건넸다.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래, 고맙다. 네 얼굴 보니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나. 정씨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정민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내의 수상한 태도가 계속해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를 대하는 싸늘한 모습은 더욱더 의심스러웠다. 어머니가 경찰서까지 다녀오셨는데 저렇게까지 태연할 수 있다고? 뭔가 석연치 않아. 정민은 조용히 안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이미 깊이 잠이 든 듯 고요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가방에서 차 키를 꺼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서둘러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음성, 설마 말도 없이 불쑥 온 건가? 정말 귀찮게 하네. 그냥 못 본 척 해야겠다. 후훗. 그러게 그냥 시골에 얌전히 있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저 고생을 해?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오겠다는 소리는 꿈도 못 꾸겠지. 꼴 좋다. 정민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를 눈앞에 보고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거야. 경비에게 거짓 신고한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불러 어머니를 더욱 공영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너였다고?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거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블랙박스를 닫고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서 뽑았다.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저지른 끔찍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정민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주말 아침, 정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여보, 그냥 동네에서 간단하게 먹고 오는 게 어때? 굳이 멀리까지 힘들게 갈 필요 있어? 서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간만에 탁 트인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지. 을왕리 쪽에 전망 좋고 괜찮은 식당 미리 알아봤어. 정민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쨍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을왕리 드라이브 갈까? 낯선 제안에 서희는 귀찮은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정민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람이나 쐬지 뭐. 피곤한 듯 중얼거렸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다.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좋고. 정민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치밀한 복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아내에게 제대로 갚아줄 작정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서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 귀찮아. 그냥 동네에서 먹으면 될걸. 세 사람이 탄 차는 을왕리를 향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도로. 하지만 차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너무 급해. 정민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마침 휴게소 나오네. 잠깐 들르자. 차가 멈추자 서희는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었다. 휴대폰 배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전해둬. 응, 알겠어. 금방 갔다 올게. 서희는 의심 없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고 화장실로 향했다. 정민은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어를 조작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아니, 며느리는? 정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런 사람은 고생 좀 해봐야 해요. 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게 무슨 말이니? 휴게소에 혼자 버려두면 어떡해. 휴대폰도 두고 갔는데. 어머니, 어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신고한 사람이 집사람이었어요. 정신은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 어머니 오는 게 싫어서 일부러 신고한 거예요. 어머니는 경찰서까지 가셨잖아요. 정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네, 어머니. 블랙박스에 다 녹음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경찰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태연하게 나 보고 있더군요. 정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 불편해하던 모습, 모든 행동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저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줘야죠. 어머니한테 했던 대로. 속이 시원했지만 씁쓸함 또한 감출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서희는 주차된 자리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어? 차가 어디 갔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차는 온데간데 없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주차장을 뛰어다녔다. 여보, 정민 씨, 어디 있어? 장난치는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휴대폰은 차 안에 있었다. 아, 큰일 났네.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초조해진 서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경계하며 지나쳤다. 어떤 이는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아, 진짜 어떻게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뭐라고요?
전화요? 네, 죄송해요.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려서요. 남편에게 전화 한 통만. 급한 일이라면 쓰세요. 서희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받아 남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제발, 제발 받아. 하지만 정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휴대폰을 돌려주며 풀이 죽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배가 고팠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눈물이 차올랐다. 어떻게 나를 버려? 그제야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정민 씨가 눈치챘나? 어쩌다 들킨 거야. 어머님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 없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홀로 남겨진 서희는 떨며 앉아 있었다. 숨결이 차가웠다. 을왕리에 도착한 정민과 정신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자리 잡았다. 잔잔한 파도가 부서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신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바로 이혼해야죠. 소송도 걸 거예요. 어머니를 농락한 사람이랑 절대 같이 못 살아요. 소송까지 걸겠다는 거니? 증거도 다 보관해 놨어요. 블랙박스 녹음, 집에서 했던 행동, 경비실 신고 기록까지. 변호사와 상의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정신은 아들의 단호함에 놀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 네가 내린 결정이라면 믿을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어차피 집은 재명정민의 동생이니까 나갈 사람은 서희예요. 어머니는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하구나.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늦었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후회는 끝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오직 편안하기만을 바랐다. 저는 잘못 없어요.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와 갈등이 있었을 뿐. 고부 갈등.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고의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내쫓고 방치한 비인도적 행위.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정민은 승소했다. 서희의 행동은 명백한 문제였다. 집과 재산, 모든 권리는 이제 정민에게 돌아갔다.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서희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제 와서 후회해? 법정에서는 그토록 당당하더니 정민의 숨결이 차가웠다.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애원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서희는 결국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 이제 어디서 살아? 아무도 없어. 정민아, 제발 기회를 줘. 늦었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너 같은 여자는 쳐다보기도 싫어. 정민은 매정하게 그녀를 뿌리쳤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뒤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다.